기적의 영문법 매트릭스 영어의 틀 수강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 강의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내할 강사 윤순영입니다. 오늘 매트릭스 영어의 틀 챕터 1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의지만 이 강의는 가장 마지막에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 그런 솔직한 소회를 그리고 그 효과를 공유하면서 홍보적인 자료로도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의 틀 강의가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 그동안 저는 이 강의를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 강의를 촬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강의를 촬영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업데이트 강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완벽한 효과를 가진 완벽한 강의로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영어 공부에 심취해서 초창기 시절로 가서 이런 강의와 인연이 됐다면 아마 제 운명은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라도 내가 그 분야에서 정상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소요되는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만약 영어 공부에도 1만 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이 매트릭스 영어의 틀을 수강하고 나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 절반인 5,000시간 이하로 줄여 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지라도 내가 이 강의와 인연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인연이 됐음에도 내가 그 강의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완강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완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자 영어와는 동떨어진 전공과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제가 뒤늦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에 들어와서 그리고 매트릭스 영어의 틀을 문법 강의를 만들고 보급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의 인연으로 영어에 빠져들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바로 코앞인데도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는 건축과 관련되어진 공기업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내면 속에서는 과연 이게 나의 평생 직장일까? 그런 생각도 한켠에서는 들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됩니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슬럼프 기간을 겪으면서 우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밤하늘 무수히 많은 별들 우주의 한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는 이 밤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이 어떤 질서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빛나는 그런 요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법의 개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법 개념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요소, 밤하늘에 빛나는 개별적인 어떤 요소처럼 생각을 해봤던 것이 바로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우주가 그 어떤 요소보다 가장 정교한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요소이듯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중요한 문법들도 그러한 우주적 규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 규칙이 무엇이냐? 모든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하는 언어적 기능 속에서 그 원리대로 탄생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에 이런 개념 속에서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정상까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까지 정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상에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히 제가 돌아왔던 그런 과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상까지 올라왔던 길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굽이쳐 있었고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쪽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그 교통사고 확률적으로는 좀처럼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제 삶의 스토리는 이제 본강의에서도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사고를 계기로 저는 제 삶이 다소 꼬이기 시작하고 우여곡절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 후유증으로 이제 다니던 회사도 이제 그만두면서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우연히 주변에 있는 그러한 학생, 다른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라는 걸림돌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던 학생을 제가 도와서 마치 제가 어떤 그 나중에 영어의 숲을 봤듯이 그러한 개념을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까지 보내는 도움을 주면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쪽에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어떤 그 친척, 멀리서 버스를 갈아타면서 저희에까지 이렇게 와서 영어를 좀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모든 학생이 나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강의를 개발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제가 이 시스템을 세웁니다. 이 무언가를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체계를 만드는 것은 또다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런 제 노력의 어떤 그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저는 이름을 영어의 틀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이 틀이라는 이름 속에는 정말 전체적인 어떤 모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뼈대가 중요하구나라는 제 철학, 그리고 제가 건축 엔지니어로서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감독을 하면서 뼈대가 가장 중요하구나. 뼈대가 있어야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철학이 담겼고,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강의를 찍어오면서 마침내 이름조차도 이제 알고리즘, 이 영어의 틀만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이름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매트릭스 영어의 틀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의 개명을, 개명이 아니라 부수적인 어떤 그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추가로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 마침내 완성된 강의의 특징이 뭐냐? 개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영어 문법을 배우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은 숲을 보고 나무를 심는 그런 기법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혼란스러움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법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탄생을 한 요소라는 그러한 것과 순서, 모든 것이 올바로 이해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죠. 아무리 고가의 예컨대 이태리에서 수입한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도 자신이 있어야 될 공간을 찾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서 어렵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뼈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테리어 지식을 우리가 막연히 암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탄생의 원리로 배우는 문법입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막연히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뉘앙스 속에서 뭔가의 원리를, 뭔가를 배우면서도 나만의 어떤 뉘앙스를 찾아냈습니다. 그 탄생의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 영어의 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타의 영문법 강의를 들어왔는데 그 강의 속에서 어떤 영어 강사가 이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왔다면 매트릭스 영어의 틀 이후에는 그 강사나 그 강의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그러한 강의가 바로 이 강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무질서하게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말을 가급적 영어로 바꿔보면서 그 영어식 사고를 하면서 문법의 원리를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탄생의 원리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노우볼링 이펙트.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저를 비롯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앞에서 배운 요소를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다 까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배운 새로운 요소를 배우면서도 앞에서 배웠던 그런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는 예문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앞의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상기시키는 그런 예문들을 찾아내고 채택을 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그런 효과까지 준 것이 바로 스노우볼링 이펙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모으면서 흘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눈뭉치를 가지고 굴려서 눈덩어리로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바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의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 강의를 만들었으면 저는 이 강의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강의는 주변에 속된 말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법 강의를 만든 것은 영어의 숲을 보고 그리고 탄생의 원리로 배우면서 자신이 눈앞에 당면한 그런 목적, 각종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어난 장문을 잘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법 강의를 만들어서 건축 엔지니어였던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영문법의 타워를 한번 세워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 강의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저는 이 좋은 강의를 만들어 놓으면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이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형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백 명의 어떤 그런 강사진,
그리고 수많은 어떤 과목을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공통으로 마법 같은 강의라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후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 방법과 순서, 탄생의 원리, 스노볼링 이펙트, 이것들이 전부 다 녹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법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마법 같은 강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들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강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학습자, 무언가를 무질서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학습자, 이런 학습자들이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적어도 한 중3 정도의 레벨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중3이라고 하면은 좀 획일적입니다만은 예컨대 뭐 서울에 특히 강남 쪽에 있는 중3은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전국 수준으로 최소한 중2, 중3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는 그런 수능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들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의 인연은 많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제가 느꼈었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이 후기를 올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 강의와 인연이 돼서 겨울방학 지나고 봄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고 97점 받았습니다 라고 후기가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90점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학생인데 이 영어의 틀 강의로 인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무질서한 그 요소들이 깨끗이 정리되면서 그게 바로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 이 강의가 앞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좀 많이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플, IELTS, 토익, 공무원 시험, 편입 시험, 모든 어떤 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다 각각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수강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그 토익을 준비하는 분은 아닌데 군대에서 말년에 이 강의와 인연이 돼서 듣고 토익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토익 시험을 우연히 보러 갔더니 문제가 마법처럼 풀리더라. 이렇게 하는 후기도 있었고요. 이 후기는 제가 본 강의에서도 이분과의 에피소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를 본 강의에 이제 쉬는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IELTS를 준비하는 여성분, 이 강의를 듣고 세상에 이런 문법 강의가 있나요? 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법 강의는 사실 주변에 없습니다. 모든 그런 탄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후기가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분의 후기가 아니라, 이분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인데, 자신이 이제 과장 진급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걸림돌이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에 필요한 그 레벨에 가는 것이 어려워서 번번이 과장 진급을 못했던 분이 오프라인 그 학원에도 다녀도 효과가 없어서 이 강의와 인연이 돼서 들었더니 그 레벨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 레벨보다 2단계 더 높은 성적을 받았다 하면서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제 합격을 한 이후에 이제 뒤늦게 찾아와서 또 후기를 올려주신 분. 각종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모두 하나같이 최고의 강의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회화 장문 실력을 향상하는 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문법 강의를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식 구조를,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원리적으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영어회화, 작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후기를 올렸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진짜 의사 선생님다운 그런 후기입니다. 좀처럼 지병이 있어서 좀처럼 몸이 낫지 않는 본인에게 딱 알맞은 약을 처방받아서 몸이 개운하게 낫는 느낌이 들었다. 이분의 후기 내용입니다. 이분도 에피소드를 제가 본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어 회화가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본강의에서 제가 그런 소개를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자기가 뭐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느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많이 알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어떤 질문을 아니 그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라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어떤 원리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 이 강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저와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철학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 통화도 했었고 제 강의를 듣고 후기도 올라온 분들 꽤 계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강의를 지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강의를 보급을 중단을 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으로 좀 그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도 많고 그러면서 삶이 꼬이면서 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로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한 가지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가 만든 영어 강의가 누군가의 어떤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인 여건과 한계로 인해서 벽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대형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루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대가가 과연 이런 것인가? 일순간 제가 좀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하려면은 영어를 보급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저는 제 내면적인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무엇이 충만한 삶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들었던 모든 강의를 다 폐기를 시키고 나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에서는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만들었던 강의들과 그리고 자료들을 다 폐기를 하고 이제 떠난 겁니다. 떠나면서 좌절 속에 있다가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좀 절친 제 친구와 이제 스포츠 교류를 하는데 이제 탁구나 당구 같은 것을 이렇게 치면서 여가 활동도 좀 했습니다. 한순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구를 치는데 너는 어떻게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보기에 너무 빨리 느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좋아서 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원리는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당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쿠션이라는 당구를 제가 친구랑 즐기는데
쓰리 쿠션은 뭐냐면은 제 공이 노란 공이면서 만약에 흰 공과 빨간 공을 맞추고자 할 때 벽을 3번 이상, 그리고 벽을 3번 이상 맞추고, 뭐 3번 이상이니까 4번, 5번 이런 식으로 맞추고, 흰 공을 맞추고 목적구인 빨간 공을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스포츠가 바로 당구에서 쓰리 쿠션입니다. 저는 제가 노란 공으로 흰 공을 쳐서 빨간 공을 맞출 때 목적구가 여기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사실은 당구를 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코너 쪽에 목적구가 있을 때 가장 잘 칠 수 있습니다. 물론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빈도수로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구체적인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적구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모퉁이 쪽에 있을 때 가장 섬세한, 모든 스포츠는요, 이 섬세한 근육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구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적구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목적구를 이 공으로 보지 않고 저 코너 쪽에 있는 공으로 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과정 속에 있는 목적구는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원리는요, 멀리 보는 겁니다. 더 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 뭐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어떤 영역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제 공이 흰 공인데 노란 공을 쳐서 빨간 공을 맞춰야 될 때 저는 목적구를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궤도에 이 코너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 근육의 감각이 섬세하게 느낌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적구가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것,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그 모든 걸 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당장 눈앞의 목적은 뭡니까? 눈앞의 목적은 각종 시험이나 뭐 다른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그 시험을 잘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되어 있는 근시안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내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본질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글로벌 랭귀지가 나의 어떤 그 기회를 열어주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신의 눈앞에 당면한 그런 목적까지도 더 잘 성취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익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토익에서 어느 정도 성적 확보한 다음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영어에서는 톱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솔직한 심정은 특정 시험에서 만점 받은 것이 영어 실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은 당장 눈앞의 목적은 뭡니까? 당장 근시안적인 목적은 물질적인 거죠. 아주 좋은 집이나 럭셔리한 카,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은 이 돈은 나비와 같아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나풀나풀 피해서 달아나죠. 하지만은 정말로 충만한 삶,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에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 제가 지난 2년 동안 비로소 보게 된 그러한 삶의 자세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그러한 그 과정에서 물질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과정은 바로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왜 강의를 제가 이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에서 다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난 제가 왜 다시 돌아왔느냐?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한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숫자가 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분들이 카톡이나 직접 전화를 와서 선생님 그 영어의 틀 강의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시 좀 올려주세요. 또는 우리 자녀가 이제 그 정도 들을 레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제발 좀 열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그 피드백이 있어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좌절을 했던 이유도 너무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해서 좌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삶의 의미란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필요한 사람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미세한 역할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닌가. 그게 충만한 뭔가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키워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영어의 틀을 완성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그 버전 속에서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영어의 좋은 지문들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보급하는 강의에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그러한 예문들을 통해서 또는 그러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들고 행복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삶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보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그 이제 폐기된 강의들 중에서는 이제 저는 자료들을 다 폐기를 했고 아주 영어의 틀 강의만큼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자료라서 폐기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료가 우연히 이제 다른 USB에도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선에 영어의 틀 강의를 살려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보급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눈앞에 다른 시험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눈앞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서대로 들어야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스노볼링 이펙트 뿐만 아니라 이 순서가 가진 알고리즘, 뭔가를 배워나가는, 잘 이해하는, 숲을 보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샘플 강의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필기하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이 강의는 반복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자, 사소한 질문보다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라. 제가 이 영어의 틀이라는 것은 전체의 뼈대를 보는 것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낀 겁니다. 원어민들도 모를 수 있는 너무나도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어를 아니면 다른 어떤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소한 그런 질문보다는 물 흐르듯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언급되지 않은 원리, 다른 데서는 암기적인 원리를 여기 다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은 아예 강의에 다 녹여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게 나타나면은 체크만 하고 물 흐르듯이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정말 그 부분도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질문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완강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강의지만 독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되는지, 그리고 문법 자체가 문법 문제 자체가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각종 시험 성적, 회화 작문 능력, 그리고 다른 모든 문법 강의와 완강하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진솔한 후기까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트릭스 영어의 틀의 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원리대로 배우게 될 문법들, 그런 요소들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가 되는 강의다, 기초가 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챕터 1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영어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규칙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국말의 구조를 배워서 한국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말의 사고가 굳어진 상황에서는 외국어가 가진 구조, 큰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언어를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구조, 우주적 규칙을 보겠습니다. 영어는 5가지 동사가 5가지 패턴, 5가지 형식을 이끌어냅니다. 자신과 궁합이 맞는 뼈대를 이끌어내는데 그 뼈대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큰 뼈대를 이끌어냅니다. 자, 기본이지만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동사 V는 verb의 이니셜입니다. subject, S는 주어, subject의 이니셜입니다. 목적어, O는 object의 이니셜입니다.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어, 보어, complement의 이니셜입니다. 자, 이 요소가 영어의 뼈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품사라고 들어보셨죠? 품사. 품사는 그러면 뼈대와 어떤 구분이 있는가? 자, 이 요소가 동사가 이끌어내는 자신과 궁합이 맞는 주어, 목적어, 보어는 영어의 뼈대라고 한다면 품사는 하나 또는 둘이 합쳐져서 뼈대를 이루거나 아니면 뼈대가 아닌 피부, 인간의 어떤 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t인데 기계로 따지면은 또는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팔품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영어 교육 방식입니다. 마치 왜 팔품사는 8가지의 품사가 마치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탄사, 만약에 굳이 팔품사를 정해야 된다면 이 감탄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더 중요한 한정사, 얘를 팔품사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팔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접속사는요, 둘 이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요소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받는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전치사도 8가지의 대등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팔품사의 개념이 아니라 형용사와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하위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팔품사라는 개념은 잘못됐다. 따라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을 이해하면서 문법은 배워야 된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동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동사는 품사이면서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verb, V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영어의 구조, 동사가 자신과 궁합이 맞는 뼈대를 이끌어내면서 첫 번째는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1형식, 두 번째는 주어는 보어이다, 3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4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5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동사는 자동차에 비하면은 엔진에 비유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뼈대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는 명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명사는 이제 noun이고 거기서 이니셜 이제 n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명사만 온다. 자, 보세요. 이게 우주적 규칙입니다.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주적 규칙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반드시 명사만 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 컴플리먼트 자리,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느냐? 역시 명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이끌어내는 뼈대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명사가 오는 자리구나 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에는 단어 명사만 있느냐?
단어 명사만 있으면은 영어의 구조가 간단하겠죠. 자, 명사의 우주적인 어떤 그런 규칙을 알고, 그 다음 우리가 명사의 넓은 개념을 하나하나 탄생의 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명사 상당어구, 명사에 해당되는 어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구를 만든다. 두 번째, 보어로 쓰인다. 그리고 형용사는 adjective라는 형용사 A로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이니셜로 표기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명사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자, 동사가 이끌어내는 주어, 목적어, 보어, 뼈대 자리에는 명사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단어 명사만 오면은 간단하겠지만은 두 단어 이상의 명사구가 올 수가 있겠죠. 예컨대 뭐 주어 자리에 그냥 단어 명사인 소녀가 아니라 음악에 재능이 있는 소녀처럼 이렇게 긴 두 단어 이상의 명사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형용사가 명사와 함께 들어올 수는 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형용사의 기능은 보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보어, 자, 모든 어떤 뼈대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 자리인데,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면, 보어 자리, 이제 우리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요 보어 자리에는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보어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만약에 여기 명사가 보어로 오면은 명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지만은 형용사가 보어로 오면은 명사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형용사가 와서 보어로 올 수 있다. 여기도 명사가 목적 보어로 오면은 명사, 목적어의 정체성이지만 형용사가 보어로 오면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가 보어로 올 수 있다. 따라서 보어 자리만큼은 그 필요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보어로 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주적 규칙은 이겁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에도 단어 형용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범주의 형용사 어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에 해당되는 어구들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매트릭스 영역들에서는 탄생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소를 할지라도 순서대로 탄생의 원리로 알아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부사의 기능 한번 볼까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을 수식한다. 뼈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사의 메인 기능은 동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부사, 문장 수식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이름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왜 등등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이름 속에 부사의 기능이 있죠. 이게 뭡니까? 보세요. verb 하면 동사죠. 동사 옆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뼈대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뼈대 요소가. 자, 뼈대 요소, 동사가 이끌어내는 뼈대 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 자리에 부사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를 수식해서 주로 뼈대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주로 뒤에 있습니다. 주로 영어라는 언어의 습성상 뼈대를 먼저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수식어구가 뒤에 오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수식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사는 문장 제일 앞에 또는 삽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동사의 논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식인에서 이 고등학생이 보어와 부사를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잘못된 우리가 문법 공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인테리어적인 요소로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움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문법 공부다. 보어는 뼈대고 부사는 살이다, 이렇게 비유한다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죠? 뼈대와 살은 다른 요소죠. 그죠? 자, 분명히 비읍으로 하니까 개별적인 암기로 하니까
혼란스러움이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질서를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보세요. 보어와 부사는 엄연히 뼈대적인 요소와 어떤 수식어구로서의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아무리 기본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워나가더라도 혼란스러움이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역시 단어 부사만 있느냐? 단어 부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에도 그 넓은 범위의 부사 식구들이 있고 이 요소들을 우리는 부사에 해당되는 어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의 틀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도 부사절에서 함축되어진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원리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영어의 틀 강의, 매트릭스 영어의 틀 강의에서는 이 순서대로 모든 문법적인 요소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다 풀어 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어떤 구분에서 그러하느냐? 자동사와 타동사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1, 2형식, 3, 4, 5형식 구분이 되는데 1, 2형식에는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동사. 3, 4, 5형식 뒤에는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2형식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완전 자동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충 설명가 없으면은 의미가 불완전하다. 또는 여기는 불완전 타동사라 그러는데 목적어에 대한 보어가 없으면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 타동사다 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필요치 않고 문법은 내가 공부하는 동사가 대충 어떤 형식을 이끌어내더라. 몇 형식 동사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한 가지 형식만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다음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어구만 올 수 있다.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어구만 올 수 있다. 부사 어구는 뼈대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고 그리고 부사는 뼈대 요소가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로서 주로 뒤에 있지만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영어의 틀 문법이 시작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